한국에게 우라늄 광산 지분 51%를 넘기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발언에 전 세계 외신들이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이 백조를 싸들고 와도 거절당한 그 사업관이었습니다. 도대체 동보다 강력한 게 뭐란 말인가? 그 뒤에는 목숨을 건 한국의 비밀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진실도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백조를 낚아챈 대한민국의 신의 한 수. 세계 지도를 바꾼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비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륙의 판도를 바꿨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국제 정세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그날 새벽 2시 용산 대통령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외교안보 수석실 중앙아시아 담당 비서관인 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날아온 긴급 전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역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통신 보안상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비현실적인 내용이었으니까요. 화면 속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비장함이 감도는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뱉은 말은 중앙아시아의 찬바람만큼이나 매섭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카자흐스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알타이의 형제들이여, 오늘 저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다가오는 10월 3일 한국의 개천절을 우리 카자흐스탄의 국가 기념일 투란한 형제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하늘을 숭배하는 텐그리의 자손과 하늘이 열린 날을 기리는 단군의 자손이 하나임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천절이라니요. 남의 나라 건국 신화를 가져와 자신들의 국경일로 삼는다니. 이건 외교적 관례를 넘어선 파격 중의 파격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행정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서관님, 이거 사전에 협의된 내용입니까? 외교부 쪽 라인은 전혀 모르는 눈치던데요. 아니, 나도 금시초문이야. 이건 토카예프의 독단적인 승부수다. 제 대답은 짧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 제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은 나라입니다. 특히 러시아에게 카자흐스탄은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마당에서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며 끌어들인 겁니다. 이것은 푸틴의 심기를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턱 밑에 칼을 들이민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긴급 타전이 들어왔습니다. 아스타나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한밤중에 카자흐스탄 외무부 장관 관저로 쳐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교적 결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고함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야. 하늘이 열린 날. 웃기지 마. 이건 어머니 러시아에 대한 배신이야. 크렘린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나. 러시아 대사의 분노는 곧 블라디미르 푸틴의 분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러시아에게 카자흐스탄의 이탈 조짐은 묵과할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각 크렘린궁의 반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공식 성명은 없었습니다. 대변인의 논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보 자산을 통해 감지된 신호들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와 아스타나를 연결하는 한라인이 가동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1급 기밀이었지만 저는 정보 당국이 감청한 짧은 음성 파일의 분석,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푸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카심, 자네가 지금 누구 손을 잡으려는지 알고 있나? 그 손은 따뜻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자네를 불태울 거야. 10월 3일이라고 했나? 그날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그 협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환영해야 할지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영 성명을 냈다가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고 침묵했다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민 카자흐스탄을 외면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때 대통령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보실장의 호출이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챙겨 입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평화로웠지만 저 멀리 중앙아시아의 초원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보실장은 저를 보자마자 짧게 말했습니다. 강 비서관, 짐 싸게. 자네가 직접 가야겠어. 아스타나로 말입니까? 그래. 대통령 특사 자격은 아니야. 그랬다간 러시아가 바로 반응할 테니까. 실무협의단으로 위장해서 최대한 조용히 들어가. 가서 토카예프의 진짜 의도가 뭔지 파악해.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청구서가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지금 당장. 공군 2호기가 대기 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토카예프는 노련한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가 계산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습니다.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 자원부국이자 중앙아시아의 맹주.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거래일지도 모릅니다. 짐을 챙기러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러시아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강도형 비서관님 되시죠? 아스타나행 비행기 타지 마십시오. 누구십니까? 경고합니다. 그 비행기가 뜨는 순간 당신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카자흐스탄의 하늘은 이미 닫혔습니다. 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동선이 벌써 노출된 걸까요? 아니면 러시아 정보국 FSB의 공작일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대한민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거대한 게임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스타나 공항에 내리자마자 마주하게 될 풍경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스타나 국제공항의 트랩을 내려오자마자 제 뺨을 후려친 것은 날카로운 초원의 바람이었습니다. 9월의 중앙아시아는 이미 겨울의 초입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건조한 냉기, 그 속에 섞인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활주로에는 레드카펫 대신 무장한 경비 병력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이방인인 저를 엑스레이처럼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나 꽃다발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강도형 비서관님 되십니까? 검은색 세단 옆에 서 있던 거구가 다가왔습니다. 19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키의 바위처럼 단단한 인상.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정책실장 루슬란이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그림자이자 이번 개천절 프로젝트의 실무 총책임자.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저에게 건네는 한국어 인사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시내 호텔로 모시기 전에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대통령궁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까?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보지 않고서는 대통령 각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강 비서관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카자흐스탄이 그곳에 있습니다. 루슬란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차는 아스타나의 상징인 바이테렉 타워가 보이는 화려한 신시가지를 벗어나 끝도 없이 펼쳐진 황량한 스텝지대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삭막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누런 풀들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흙먼지가 있는 도로를 한참 달리자 낡고 오래된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입구에 세워진 녹슨 표지판에는 키릴 문자로 우스토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스토베, 역사책 귀퉁이에서나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 살던 17만 명의 고려인들이 짐짝처럼 화물열차에 실려와 버려진 곳.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 맨손으로 땅을 파고 토구를 지어 살아남아야 했던 죽음의 땅이자 생명의 땅. 여기가 우스토베입니까? 네. 제 아내의 할아버지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이죠. 차에서 내리자 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스타나 시내의 살벌한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갈색 눈, 우리와 똑같은 생김새를 한 사람들, 고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인파 속에서 한 노파가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을의 최고령자인 박순자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올해 93살.
1937년 4살 꼬마였던 그녀는 그 지옥 같은 기차에서 살아남은 산증인이었습니다. 루슬란이 저를 할머니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한국 대통령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나무 껍질처럼 갈라진 그 손바닥의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서툰 한국어 아니 오래된 고려말 사투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오라 왔는가? 정말로 하늘이 열린 날이 우리 날이 되는 게 맞는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에서 준비해온 외교적 수사나 정치적 계산 따위는 이 질문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네 할머니, 맞습니다. 10월 3일 한국의 생일이 이제 카자흐스탄의 기념일이 됩니다. 그 말을 듣자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주름진 뺨을 적셨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무명천에 붉고 푸른 물감으로 서툴게 그려 넣은 태극 문양. 그리고 내 귀퉁이의 건곤감리. 그것은 제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태극기보다 초라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 있는 태극기였습니다. 내 아바이가 기차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걸 주셨어.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고. 언젠가 하늘이 열리면 다시 고향의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는 80년 넘게 간직해온 그 낡은 태극기를 제 가슴팍에 꾹 눌러주셨습니다. 쿰쿰한 흙냄새와 오래된 장롱 냄새가 섞인 그 깃발에서 저는 형용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러시아 놈들이 우리를 짐승 취급할 때도, 카자흐 사람들이 우리에게 빵을 나눠줄 때도 나는 이 깃발만 생각했어.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늘의 자손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제야 죽기 전에야 비로소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걸 세상이 알아주는구만. 주변에 있던 중년의 고려인 남성들도 젊은 청년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국경일 지정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80년 세월 고려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 척박한 땅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는 복권의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소수 민족의 서름. 하지만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신들의 뿌리인 한국과 우리는 형제라고 선언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생존의 보증수표이자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자긍심의 폭발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사무실 모니터로 보던 국익과 전략이라는 단어가 현장에서 얼마나 차가운 활자에 불과했는지를.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핏줄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루슬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강 비서관님, 토카예프 대통령께서는 이 눈물을 보신 겁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슬라브 형제를 외쳤지만 정작 형제들을 죽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총칼이 아니라 이 핏줄과 역사의 기억으로 뭉치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명분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쥐어준 낡은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앞의 풍경은 조금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황량한 스텝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 섞인 흙냄새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차에 다시 오르며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저는 이 일을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발을 빼거나 적당히 수습하고 돌아갈 궁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눈물을 본 이상 저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든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핏줄에 대한 예의이자 강대국이 되어버린 조국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니까요. 차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우스톱의 마을을 바라보다가 루슬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루슬란 실장님, 네, 대통령궁으로 가시죠.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가져온 진짜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루슬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는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아스타나의 심장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냉철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감동은 가슴에 묻고 이제는 머리를 써야 할 시간. 러시아의 분노를 잠재우고 카자흐스탄을 지켜내며 대한민국의 실리까지 챙겨야 하는 고차방 정식. 루슬란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물이라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당신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 순간 대통령궁의 황금빛 돔이 저 멀리서 번쩍였습니다.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스타나의 심장부 아크오르다 대통령궁은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황금빛 돔이 석양을 받아 불타오르는 듯 빛났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삼엄한 경비가 저와 루슬란 실장을 맞이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3번이나 통과하고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당한 뒤에야 우리는 지하 벙커에 위치한 안가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습니다. 밀실 안에는 도청 방지 장치가 윙윙거리는 낮은 소음을 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붉은색 표지의 파일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루슬란 실장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아까 우스톱의 마을에서 보여주었던 인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철한 전략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강 비서관님, 여기서부터는 외교적 수사는 집어치우고 본론만 이야기합시다. 도청은 불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 역시 긴장감을 풀지 않은 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빙빙 돌리는 건 질색입니다. 우스토베에서의 감동은 진짜였지만 그것만으로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하지는 않겠죠. 개천절 국경일 지정. 그 진짜 이유가 뭡니까? 루슬라는 말없이 테이블 위의 파일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카자흐스탄의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선을 따라 붉은색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고 특히 북쪽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에는 검은색 화살표들이 카자흐스탄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셨겠죠? 다음 차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루슬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공포는 실제했습니다. 푸틴은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리되면 그 칼끝은 중앙아시아로 향할 겁니다. 명분은 차고 넘치죠. 카자흐스탄 북부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보호. 그 한마디면 탱크가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는 물리적으로 너무 멉니다. 유사시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미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딜레마가 있죠. 우리 군의 무기 체계 90%가 러시아제입니다. 탄약부터 부품까지 모스크바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총 한 번 제대로 못 쏘고 항복해야 합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친한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통제권 밖에서 작동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무기 체계,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한국의 K-방산, 그걸 원하시는군요. 루슬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익숙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평원을 달리는 K2 전차, 핀란드의 숲을 가르는 K9 자주포, 그리고 창공을 가르는 KF-21 전투기까지 러시아제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철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이면서도 가성비와 화력이 압도적이죠. 무엇보다 당신들은 기술 이전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제품 수입을 넘어 현지 생산을 원합니다. 카자흐스탄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산 방패를 들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한국형 병기창을 짓겠다는 거대한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러시아의 앞마당에 무기 공장을 짓는다. 한국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도 있는 장사였습니다. 루슬란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러시아가 이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도 생각해야 하고요. 한국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감성적인 형제 말고 손에 잡히는 실리 말입니다. 루슬란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파일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지질 구조도와 함께 노란색으로 표시된 광산들의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라늄.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3%를 차지하는 1위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원전 강국이지만 연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죠. 지금까진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썼겠지만 제재 때문에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확히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동맹입니다. 한국형 원전 2기를 카자흐스탄에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K2 전차와 방공망 기술을 주십시오. 그 대가로 우리는 한국의 향후 50년간 우라늄 독점 공급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희토류와 리튬 광산 개발권까지 최우선으로 드리겠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미래와 카자흐스탄의 국가 안보를 맞교환하는 거대한 빅딜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한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강력한 억지력을 갖게 되고요. 개천절 국경일 지정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숨기기 위한 화려한 연막이자 양국 국민들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명분이 왜 필요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니까요. 왜 우리가 러시아의 무기를 버리고 저 멀리 동쪽 나라의 무기를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라는 스토리텔링만큼 강력한 설득 수단은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회의실을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카자흐스탄의 국기 속 황금 독수리가 마치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위험하지만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제안. 대통령께 보고할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카드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안 대통령께 직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0월 3일 행사 당일까지 이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새어나가면 러시아가 방해 공작을 펼칠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강 비서관님을 이곳 벙커로 모신 겁니다. 루슬란이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 역시 이 순간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그 손을 맞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구석에 놓여있던 붉은색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이 벙커에서 울릴 수 있는 유일한 비상 직통 전화 한라인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 소리가 마치 공습경보처럼 날카롭게 고막을 찢었습니다. 루슬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루슬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그게 무슨 소리야? 기술적 결함이라니 말도 안 돼. 루슬란은 거칠게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 비서관님, 놈들이 움직였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네. 방금 전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 CPC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긴급 보수를 이유로 카자흐스탄산 원유의 유럽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밸브를 잠가버린 겁니다. 지금 당장요. 예고도 없이. 이건 경고입니다. 한국과 손잡지 말라는 푸틴의 실력 행사죠. 이 송유관이 막히면 우리 경제는 일주일 안에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중국 쪽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카자흐스탄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사설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풍과 서풍이 동시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 비서관님, 우리는 지금 태풍의 눈 한가운데 갇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0월 3일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압박을 견뎌내고 아스타나의 하늘에 태극기를 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강대국들의 힘에 짓눌려 초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까요? 저는 루슬란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밸브가 잠겼으면 뚫어야죠. 그게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스타나의 거리는 연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던 거리는 하루아침에 공포와 불안으로 뒤덮였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CPC 송유관 가동 중단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유소마다 기름을 사재기하려는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환율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숨통을 조이는 명백한 목 조르기였습니다. 저는 대통령궁 별관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에서 서울과 화상회의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안보실장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 비서관, 현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군.
러시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기술적 결함이라니 뻔한 거짓말이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으니 답답하네. 단순히 송유관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장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칠러 성향의 야당 인사들이 벌써부터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 선동이 먹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밖으로 보이는 대통령궁 앞 광장에는 시위대가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인은 돌아가라, 러시아와 척지지 말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형제라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재앙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쪽 반응은 어떤가? 예상대로입니다. 환구시보가 오늘 아침 사설에서 역사 공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구려 발의 역사를 들먹이며 한국이 이제는 중앙아시아 역사까지 훔치려 한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 친중 상인들을 동원해서 파업을 유도한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가스관을 잠그고 동쪽에서는 역사 왜곡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 북풍과 서풍이 동시에 몰아치는 이 협공 속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루 만에 10%포인트나 급락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루슬란 실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시위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어제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루슬란 실장님.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퀭한 눈에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강 비서관님, 보셨습니까? 저들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 국민들입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형제에도 역사도 사치라는 걸 푸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라뇨.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영원히 러시아의 속국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당장 내일 발전소 돌릴 연료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시민들이 추위에 떨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때 루슬란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알마티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전력망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주파수 불안정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루슬란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 최대의 경제 도시입니다. 그곳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개자식들, 겨울을 앞두고 전기를 끊다니. 이건 살인 행위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루슬란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각 부처 장관들의 다급한 보고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해결책이었습니다. 루슬란 실장님, 진정하십시오. 러시아가 전기를 끄는 건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황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당장 시민들이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데 촛불이라도 켜고 버티라고 합니까? 아니요, 불을 켜야죠. 한국 방식으로. 저는 벙커에 설치된 위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외부 통신망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군용 회선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차관님, 강도형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전력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ESS와 이동식 발전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말인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물량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LG랑 삼성 쪽에 연락해보면 어느 정도 확보는 가능할 거야. 근데 그걸로 도시 전체를 밝히기엔 턱없이 부족해. 도시 전체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병원과 관공서, 그리고 시위가 일어나는 광장만 밝히면 됩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을 지키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 필요합니다. 알겠네. 바로 조치하지. 그리고 인근 우즈베키스탄 현장에 있는 이동식 발전기들도 그쪽으로 돌리라고 지시하겠네. 시간은 좀 걸릴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루슬란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비상 전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알마티의 주요 시설은 몇 시간 안에 복구될 겁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전 차량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루슬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기업들이 협조해 줄까요? 이건 정부 간의 계약도 아닌데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 뭉치는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을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에 잠겼던 알마티 시내 곳곳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기업 현지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용량 배터리와 비상 발전기들이 병원과 학교로 급파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이 소식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병원을 살렸다. 러시아는 전기를 끊었지만 한국은 불을 켰다. 시민들의 여론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정도 반격에 물러설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강력한 카드가 날아들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배신의 대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토카예프 정권이 한국의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가짜 뉴스와 함께 한국산 무기의 결함을 조작한 영상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스토베의 고려인들을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당신들을 버렸다. 8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들은 당신들을 이용해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빼앗아가려 할 뿐이다. 이 방송은 카자흐스탄 전역에 송출되었고 특히 고려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스토베 마을의 박순자 할머니가 쥐어주셨던 태극기의 의미가 퇴색될 위기였습니다. 저는 루슬란과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분위기는 침통했습니다. 강 비서관님, 이대로 가다간 10월 3일 행사는커녕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선전선동이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러시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슬란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무력감. 그것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논리에는 논리로 맞서면 지지만 감성에는 더 큰 감성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 실장님, 우리가 너무 방어적으로만 대응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짜 뉴스로 공격한다면 우리는 진짜 역사로 반격해야 합니다. 진짜 역사요. 네, 단군과 탱그리, 그리고 홍범도 장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엮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듭시다. 우리가 왜 남이 아닌지, 왜 형제인지, 논리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승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행사가 코앞인데 언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까? 제작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만들어진 훌륭한 영상 소스들이 많습니다. KBS와 EBS 아카이브를 털면 됩니다. 제가 서울에 요청해서 편집본을 받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프라임타임에 이걸 틀어주십시오. 러시아 방송 따위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의 방송사 PD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다행히 사안의 위급함을 인지한 방송사들이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밤샘 편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방해 공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제 숙소 방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루슬란의 경호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습니다. 비서관님, 피하셔야 합니다. 호텔 로비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괴한이라니요. 누구입니까? 러시아 깡패들입니다. 지휘대로 위장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놈들입니다. 비서관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외교관 면책 특권 따위는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원들의 안내를 받아 비상계단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둔탁한 파열음과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와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자마자 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스타나의 밤거리는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매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교전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운전석의 경호원이 백미러를 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비서관님,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습니다. 놈들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SUV 2대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차가 급 커브를 돌며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루슬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놈들이 제 목숨을 노립니다. 강 비서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호를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구시가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상황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기회라니요. 제가 만약 여기서 다치거나 죽는다면 러시아는 선을 넘는 겁니다. 이걸 역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생중계하십시오. 러시아가 한국 외교관을 테러하려 한다고 전 세계에 알리십시오. 미쳤습니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판을 키워야죠.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지금 당장 카메라를 보내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운전대를 잡은 경호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동무, 아니 형제여. 우리 조금만 더 버팁시다. 이 질주가 끝나는 곳에 우리의 승리가 있을 겁니다. 경호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검은 SUV가 쾅 하고 우리 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차체가 휘청거렸지만 제 눈은 더욱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아스타나의 아침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추격전은 자정을 넘겨서야 끝이 났습니다. 구시가지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질주하던 우리 차는 카자흐스탄 특수부대가 출동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뒤따르던 검은색 SUV들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쥐새끼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찢어진 셔츠와 흙투성이가 된 몰골로 차에서 내렸지만 제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추격전은 예상대로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 깡패들이 한국 외교관을 테러하려 했다는 소식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외교관을 위협하는 무법천지 행태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루슬란 실장과 함께 국영방송국 편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서울에서 전송받은 영상 파일들을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강 비서관님, 정말 이걸로 여론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는 지금도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루슬란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논리는 머리를 움직이지만 신화는 심장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두고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날 저녁 7시 카자흐스탄의 모든 국영 채널에서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긴급 편성된 다큐멘터리가 송출되었습니다. 제목은 하늘의 자손들. 화면이 켜지자 광활한 몽골 초원과 한반도의 백두산이 조차 편집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저 먼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쪽 끝으로 간 형제들과 서쪽 초원에 남은 형제들. 우리는 그들을 단군이라 부르고 당신들은 텐글이라 부른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의 솥대와 카자흐스탄의 전통 문양이 놀라울 정도로 닮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샤먼의 구판과 카자흐스탄의 전통의식이 오버랩되는 장면에서는 방송국 스태프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을 숭배하고 흰 옷을 즐겨 입으며 활을 잘 쏘는 민족.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한 핏줄이다. 그리고 화면은 1937년의 우스토베로 전환되었습니다. 흑백 필름 속에서 고려인들이 꽁꽁 언 땅을 파고 토굴을 짓는 모습, 그들에게 따뜻한 빵과 우유를 건네는 카자흐스탄 유목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리를 살린 건 이념이 아니라 텐그리의 자비였다. 고려인은 이방인이 아니다. 초원의 바람이 데려온 또 다른 가족이다.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크지로르다의 낡은 극장에서 수위로 일하며 쓸쓸한 만년을 보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그가 카자흐스탄 땅에 묻히던 날 수많은 고려인과 카자흐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나오자 루슬란 실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노인은 조국을 잃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조국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그의 조국 대한민국이 당신들에게 손을 내민다. 총칼이 아닌 형제의 손을. 방송이 끝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전화통에 불이 났고 인터넷 게시판은 감동의 물결로 도배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고려인 친구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다. 그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착한 이웃이었다. 러시아는 우리를 속국 취급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 텐그리와 단군이 같은 뿌리라니 소름이 돋는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론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선동에 흔들리던 중도층이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의 케이팝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역사적 뿌리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공통점을 찾는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루슬란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 비서관님, 인정합니다. 당신들의 소프트 파워는 정말 무섭군요. 러시아의 프로파간다가 초라해 보일 지경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론전에서 밀리자 그들은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0월 3일 행사를 이틀 앞둔 밤, 아스타나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한 통의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자는 러시아 외무성. 내용은 간결하고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귀국의 대통령이 10월 3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카자흐스탄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이것은 사실상의 비행 금지 통보이자 격추 위협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전용기를 상대로 이런 협박을 한다는 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용산 대실에서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모진 대부분은 방문 취소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위험합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미사일을 쏠 리는 없겠지만 전투기 위협 비행이라도 한다면 외교적 참사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화상 축사로 대체하시죠. 저 역시 화상 회의를 통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저로서도 대통령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비서관, 자네 생각은 어떤가? 현장에서 보기에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스토베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대통령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신뢰를 잃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약소국이라는 패배의식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은 한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형제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간다. 참모들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친구가 깡패한테 맞고 있는데 무섭다고 도망가는 건 한국의 방식이 아니야. 그리고 러시아가 내 전용기를 건드려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대한민국 공군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 대통령은 즉시 공군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장, 공군 1호기 호위 계획 다시 짜세요. 단순히 호위가 아니라 무력 시위 수준으로 준비해. KF-21 편대 띄우고 공중급 6기까지 붙여.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을수도 같이 간다. 아스타나 하늘에 태극 문양을 수놓고 와. 러시아 전투기가 얼씬도 못하게 우리 공군의 위용을 보여주란 말이야.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에 깃발을 꽂으러 가는 원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지자 서울과 아스타나는 전시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루슬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통령께서 오십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최정예 편대를 이끌고 오십니다. 루슬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푸틴의 협박을 무시하고요? 네. 우리는 형제를 위해 하늘길을 열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준비하십시오. 활주로를 비워두세요. 손님들이 좀 많이 갈 겁니다. 루슬란은 감격에 겨워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 비서관님, 카자흐스탄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감동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48시간. 러시아는 분명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별이 많은 아스타나의 밤, 저 별들 사이로 곧 대한민국의 날개들이 날아올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사히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10월 2일 아침, 카자흐스탄의 하늘은 잔뜩 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공기가 아스타나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군기지 관제탑에 올라가 루슬란 실장과 함께 북쪽 하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아직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군기들이 국경선 너머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강 비서관님, 정말 괜찮을까요? 러시아가 수호위 전투기 편대를 국경 근처로 전진 배치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루슬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공군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보 자산이
실시간으로 러시아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쉽게 도발하지는 못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만약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대통령 전용기의 라곤이라도 건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때 관제탑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아스타나 관제소. 알 수 없는 비행 물체 다수가 북서쪽에서 고속으로 접근 중. 피하 식별 불가. 반복한다. 피하 식별 불가. 순간 관제탑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 놈들인가. 슬란이 쌍안경을 들어 북쪽 하늘을 훑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붉은 점들이 무서운 속도로 아스타나 영공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배치, 방공 미사일 가동에 루슬란이 고함을 쳤습니다. 카자흐스탄 공군 지휘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식별 신호 확인됨. 이건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그 순간 구름을 뚫고 거대한 기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빛 도장의 태극 마크가 선명한 C-130J 수송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날렵한 전투기 편대가 V자 대형을 그리며 나타났습니다. 검은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도장,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였습니다. 와, 관제탑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지이자 카자흐스탄을 지키러 온 수호신이었습니다. 블랙이글스 편대는 아스타나 상공을 한 바퀴 선회하며 하얀색 연막을 내뿜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 거대한 태극 문양이 그려지는 순간 공항 주변에 모여있던 수많은 카자흐스탄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 비서관님, 저걸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루슬란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날아온 한국 공군의 모습은 그들에게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 수송기가 착륙하고 램프가 열리자 한국 공군 정비 요원들과 경호 병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할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활주로로 달려나가 선발대 지휘관인 공군 대령을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령님. 오는 길에 별일 없었습니까? 러시아 전투기들이 2차례나 접근했습니다. 영공 침범 경고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KF-21 편대가 요격 태세를 갖추자 꼬리를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놈들도 우리가 진짜 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대령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를 물러나게 했다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벅찬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저 멀리 남쪽 하늘에서 하얀색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였습니다. 거대한 보잉 747 기체가 우아하게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랩이 연결되고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세가 없이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로 강렬한 인상의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를 펼치며 내려왔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활주로까지 나와 영접했습니다. 두 정상은 굳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러시아의 방해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오는데 그 정도 바람은 견뎌야지요. 우리 국민들이 카자흐스탄 형제들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를 가져왔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무게감은 남달랐습니다. 의장대 사열이 이어졌고 양국 국가는 아스타나의 하늘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숙소인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대통령은 저를 불렀습니다. 강 비서관, 고생했어. 자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저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겸손 떨지 마. 자네가 우스토베에서 보낸 보고서, 그거 보고 결심한 거야. 그 할머니의 태극기 이야기, 내 마음을 움직였어.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치는 머리로 하는 거지만 외교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보여줘야 할 건 계산기가 아니라 진심이야. 내일 행사 준비는 완벽한가? 네. 하지만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전력 공급은 우리 기업들이 맡고 있지만 사이버 공격이나 물리적 테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지. 푸틴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더 가져왔어. 선물이라니요. 내일 연설에서 발표할 거야.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지.
러시아가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거.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분명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빈관에 도착하자마자 실무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장관들이 모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전 건설 K2 전차 현지 생산 히토류 공동 개발 등 굵직한 안건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물밑 조율이 끝난 상태였기에 서명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아스타나 시내의 통신망이 마비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해커 부대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었습니다. 비서관님, 통신이 다 끊겼습니다. 내일 행사 생중계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었던 국경일 선포식이 방송되지 못한다면 행사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겠다는 심산. 위성 통신은요. 그것도 잼밍당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온 KT 기술팀장. 당장 기술팀장 불러와. 그리고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 위성망 접속 가능한지 확인해. 스타링크요. 하지만 그건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계약이고 나발이고 지금 비상 상황이야. 미국 대사관에 협조 요청해.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음은 너네 차례라고 협박이라도 하란 말이야. 저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미국 대사관 무관을 깨워 펜타곤에 연락을 취하게 하고 한국의 IT 기업들에게 우회 접속 경로를 뚫으라고 닥달했습니다. 새벽 3시. 마침내 희미하게나마 인터넷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했습니다. 고화질 생중계는 무리였습니다. 비서관님, 이 정도 대역폭으로는 유튜브 라이브도 힘들어요. 끊길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호텔 로비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는 되나? 네. FM 주파수는 아날로그라 해킹이 안 됩니다. 그럼 라디오로 중계해. 영상이 안 되면 소리라도 보내야지. 그리고 텍스트, 문자 중계는 가능하잖아. 트위터랑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속보 뿌려. 하지만 그림이 없으면 감동이. 그림은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면 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전율을 줄 수 있어. 내일 연주될 아리랑. 그 선율만 제대로 나가면 돼. 제 지시에 스태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라디오 송출 장비를 세팅하고 소셜 미디어 팀을 가동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2월 3일 개천절. 그리고 투란 한 형제의 날. 아스타나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맑았습니다. 대통령궁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해 있었습니다. 고려인, 카자흐인 그리고 한국 교민들이 뒤섞여 태극기와 카자흐스탄 국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망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대형 스크린은 지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외부 세력의 방해로 영상 송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라디오 주파수 98.5MHz를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주십시오. 그 불빛이 우리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이었지만 그 불빛들은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단상 위로 두 정상이 입장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먼저 연단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목소리를 막으려 하고 누군가는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수만 개의 불빛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의 연설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택시 기사도 시장 상인도 학교 선생님도 모두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통령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원고를 잠시 내려놓고 광장을 가득 메운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어 인사가 통역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러 왔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 친구가 아니라 비를 함께 맞는 친구가 되겠다고. 어둠이 오면 촛불을 켜는 친구가 아니라
스스로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친구가 되겠다고 대통령의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과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카자흐스탄의 안보는 곧 대한민국의 안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젯밤 말했던 그 선물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공유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청년 5,0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첨단 과학 기술을 교육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이 나라의 미래를 건설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광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 바로 사람을 키우겠다는 약속. 이것은 러시아가 절대 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문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국의 국악 관현악단과 카자흐스탄의 전통 악기 돈브라 연주단이 함께 올랐습니다. 지휘자의 손끝이 움직이자 웅장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랑, 그리고 카자흐스탄 민요 아다이. 두 곡이 절묘하게 섞여 하나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해금의 애절한 소리와 돈브라의 경쾌한 리듬이 만나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광장의 모든 스피커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음악이 멈추자 광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연주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중석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 명, 두 명.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었지만 수만 명의 육성이 만들어내는 울림은 그 어떤 음향 장비보다 거대했습니다. 고려인 할머니도 카자흐스탄 청년도 한국 대통령도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개천. 하늘이 열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적. 러시아는 전기를 끊었지만 우리는 마음을 이었습니다. 푸틴은 기술로 우리를 막으려 했지만 우리는 영혼으로 그 벽을 넘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블랙 이글스 편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오색 연막을 뿌리며 광장 상공을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우리의 노래를 하늘에 배달하려는 듯이 그날 아스타나의 하늘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썼다고. 7부에서 계속 아리랑의 선율이 수만 명의 육성을 타고 아스타나의 광장을 휘감았습니다. 반주도 마이크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그 어떤 최첨단 음향 장비보다 더 깊고 묵직하게 대지를 울렸습니다. 러시아가 차단한 전력망은 스피커를 껐을지언정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끌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과 어둠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 통제실에서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KT 기술팀장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서관님, 준비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방해 공작을 예상하고 히든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스타나 인근 한국 기업 창고에서 급히 공수해 온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무대 지하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좋아, 보여줍시다. 우리가 어둠을 어떻게 걷어내는지. 제 신호가 떨어지자 기술팀장이 메인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낮고 육중한 기계음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잠자던 거수가 깨어나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팍! 광장 전체를 둘러싼 수백 개의 LED, 투광등이 일제히 점등되었습니다. 단순히 불이 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강렬한 백색의 빛이 아스타나의 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의 폭발에 노래를 부르던 관중들이 와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꺼졌던 대형 스크린이 다시 살아나며 태극기와 카자흐스탄의 국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멈췄던 반주가 웅장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연주 계속하세요. 지휘자가 다시 힘차게 지휘봉을 휘둘렀습니다. 한국의 국악 관현악단과 카자흐스탄의 돈브라 연주단이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는 아카펠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받쳐주는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해금의 날카롭고도 애절한 소리가 허공을 가르자 그 뒤를 이어 돈브라의 두 줄이 말발굽 소리처럼 다가닥거리며 리듬을 탔습니다. 아리랑의 한맺힌 선율이 돈브라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만나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환희였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질주였습니다. 무대 중앙 스크린에는
우리가 준비했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전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땅을 일구던 고려인들의 흑백 사진이 서서히 컬러로 바뀌며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산업 현장을 누비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으로 오버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함께했고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해 함께합니다. 자막이 뜨자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박순자 할머니가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카자흐스탄 청년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청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80년 전 할머니에게 빵을 건네주었던 그 유목민 소년의 손자일지도 모를 그 청년은 언어도 피부색도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러시아가 보란듯이 전기를 끊었지만 우리는 보란듯이 더 밝은 빛으로 응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카자흐스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다. 절대로. 제 입에서 나지막한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연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밤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블랙이글스 편대가 다시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8대의 전투기가 수직으로 솟구치더니 하늘에 거대한 하트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트 정중앙을 한 대의 전투기가 큐피드의 화살처럼 관통했습니다. 태극 문양에 붉고 푸른 연막이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카자흐스탄 공군 조종사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고난도의 고기의 비행. 그것은 한국 공군의 실력을 과시하는 무력 시위이자 동시에 형제의 나라에 바치는 최고의 헌사였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우리 대통령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 말했습니다. 통역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 대통령 역시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정상이 맞잡은 손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자 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리아, 카자흐스탄. 누군가 선창하자 수만 명의 군중이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아스타나의 바람을 타고 국경 너머 러시아 땅까지 들릴 기세였습니다. 행사가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루슬란 실장이 헐레벌떡 통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강 비서관님, 대성공입니다. 지금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내왔는데 토카예프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러시아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한국의 대처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전기는 언제쯤 복구된답니까? 러시아가 당황해서 다시 송전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가 스스로 불을 밝힌 걸 전 국민이 봤으니까요.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전기가 없어도 한국 배터리가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의 정전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형 원전과 에너지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해준 쇼케이스가 되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정전과 복구가 더 확실한 세일즈였던 셈입니다. 루슬란 실장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무대 위로 양국 정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감동을 넘어 실리를 챙길 시간이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엄숙한 표정으로 연설대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형제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려 하는지. 광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과 역사적인 서명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기술로 우리의 전기를 만들 것입니다. 한국형 원전 2기가 이 땅에 건설될 것입니다. 더 이상 추운 겨울에 남의 눈치를 보며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너지 독립. 그것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 또한 한국과 함께할 것입니다. K2 전차와 방공 시스템이 우리 군의 주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과 땅은 우리 스스로 지킬 것입니다. 알타이의 형제 대한민국과 함께 말입니다. 이 선언은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독립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군사 동맹 수준의 협력을 천명한 것입니다. 푸틴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아마 리모컨을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 것입니다. 오늘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두 나라의 운명도 활짝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스타나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펑펑 터지는 불꽃 아래서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고려인도 카자흐인도 한국인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저 축제를 즐기는 하나의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저는 통제실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러시아 대사의 협박, 전화, 후배 할머니의 눈물, 쫓기던 밤의 추격전, 그리고 오늘 밤의 기적까지 해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외교관 생활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국익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일주일 전 저에게 경고 전화를 했던 그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형 비서관,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누구십니까? 크렘린의 전령이라고만 해두죠. 오늘 밤은 당신들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곰은 상처를 입으면 더 포악해지는 법입니다. 이 축제가 끝나면 진짜 겨울이 올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곰이 덤비면 호랑이와 독수리가 함께 싸울 겁니다. 제 대답에 상대방은 픽하고 웃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놀이는 여전히 화려하게 터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경고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강 너머에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행사가 모두 끝나고 인파가 조금씩 흩어질 무렵 루슬란 실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비서관님, 대통령 각하께서 부르십니다. 관저에서 조촐한 축하주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보다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면 꼭 가봐야 할 곳. 홍범도 장군. 그가 잠들어 있던 곳. 그리고 그가 살았던 옛 집터. 오늘 같은 날 그곳에 가서 술 한잔 올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성공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루슬란 실장님, 대통령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크지로르다. 장군님을 뵈러 가야겠습니다. 그분께 신고는 해야죠. 당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왔다고. 루슬란은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헬기를 준비해 드리죠. 거기까지 차로 가면 너무 멉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등궁을 뒤로 하고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스타나의 불빛이 발 아래로 멀어지며 광활한 어둠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남쪽 크지로르다의 밤하늘에도 별이 빛나고 있을 테니까요.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심장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곳으로 저는 날아갔습니다. 헬기가 크지로르다 상공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스타나의 화려한 불빛과는 달리 이곳은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홍범도 장군의 옛 집터로 향하는 길. 흙먼지가 이는 비포장도로였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장군의 유해는 이미 몇 해 전 고국으로 봉환되었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홍범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전설이었습니다. 그가 생전 고려극장의 수위로 일하며 말년을 보냈던 작은 단칸바, 지금은 기념관으로 꾸며진 그곳 앞에는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고려인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들이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제가 한국어로 말을 걸자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대장처럼 보이는 남자아이가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림 그려요. 장군님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아이가 내민 스케치북에는 어젯밤 텔레비전에서 봤던 블랙 이글스의 하트 모양, 행운이 크레파스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형들이 왔어요.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은 그저 먼 나라 조상들의 고향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형이 된 것입니다. 잘 그렸네. 장군님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실 거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기념관 관리인이신 김게르만 씨가 나오셨습니다. 고려인 3세인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비서관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제 방송 보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장군의 흉상 앞에 섰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온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진짜 소주였습니다. 뚜껑을 따고 잔에 가득 채워 흉상 앞에 올렸습니다. 장군님,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어제 보셨습니까? 당신의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는 쫓겨난 유랑민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으로 형제로 섰습니다. 술을 올리고 저를 2번 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장군의 흉상이 마치 인자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서관님, 그거 아십니까? 장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김게르만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비행기가 이 하늘을 날 거라고, 그때가 되면 나도 편히 눈을 감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어제 그 전투기들 보면서 장군님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독립군 대장이 꿈꾸었던 그날이 바로 어제였던 것입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강 비서관, 지금 어디야? 크지로르다에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관에요. 거기서 뭐해? 빨리 복귀해.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순간 긴장감이 다시 온몸을 감쌌습니다. 러시아가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걸까요? 무슨 일입니까? 푸틴이 성명을 발표했어.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그리고 CPC 송유관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어. 주가랑 환율이 다시 출렁이고 있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축제는 끝났고 이제 청구서가 날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김게르만 씨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헬기에 올라 아스타나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카자흐스탄의 대지는 끝도 없이 광활했습니다. 저 넓은 땅 어딘가에 우라늄이 묻혀 있고 히토류가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송유관을 잠근다면 우리는 저 땅 속의 보물을 캐내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스타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대통령궁으로 직행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환희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적인 우려와 공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관세 동맹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길이 다 막힙니다. 경제부 장관이 울상으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린 건 아닌지. 우리 대통령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님,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러시아의 인질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 조절이 아니라 더 과감한 돌파입니다. 돌파라니요. 우라늄. 그거 지금 당장 계약합시다. MOU 수준이 아니라 본계약으로. 그리고 대금은 현금이 아니라 기술과 인프라로 지불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밀가루 수출을 막아도 끄떡없게 만들어드리죠. 토카예프 대통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반도체요. 그건 한국의 핵심 기술 아닙니까? 네. 하지만 형제에게는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우라늄 광산 지분 51%, 그리고 히토류 채굴 독점권. 이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의 제조 허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워주는 근본적인 처방. 토카예프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단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어차피 곰한테 잡아먹히나 굶어 죽나 매한가지라면 차라리 호랑이 등에 올라타 보겠습니다. 즉석에서 추가 합의문이 작성되었습니다. 실무진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두 정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장,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푸틴의 협박 성명에 대한 양국의 반응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카자흐스탄은 버틸 수 있습니까? 한국은 어디까지 도와줄 겁니까? 토카예프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입니다. 누구와 손잡을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러시아는 이웃이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선 우리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파트너가 있습니다.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등을 맞댈 수 있는 형제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경제 안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넘어 미래 동맹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우리는 카자흐스탄과 함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이용해 전 세계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SMR 공동 개발.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러시아의 거대 원전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국형 소형 원전으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지도를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모스크바 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던진 돌이 너무 커서 그들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 루슬란 실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강 비서관님, 정말 가는 겁니까? 며칠 더 있다 가시지. 가야죠. 서울에 가서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제 계약서 도장 찍었으니 공사 시작해야죠. 하하, 역시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군요. 하지만 그 급한 성격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루슬란 실장님,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뭡니까? 고려인들, 잘 부탁합니다. 그분들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이제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국 파트너입니다. 공항 활주로에는 다시 공군 1호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블랙이글스 편대도 귀환 준비를 마쳤습니다. 트랩을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스타나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우스톱의 쪽 하늘에 뜬 구름이 마치 태극기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카자흐스탄의 대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그 위를 달리는 야생 맞대, 그리고 그 땅속에 묻힌 무한한 가능성. 이제 대한민국은 좁은 반도를 넘어 저 대륙으로 나아갑니다. 갇혀있던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대통령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어. 건배하자고. 위하여. 참모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러시아의 견제는 더 심해질 것이고 중국의 방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눈부신 태양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우스톱의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다시 고향의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 이제 하늘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만 보던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손을 내밀어 판을 바꾸는 대한민국. 비록 가상의 이야기였지만 이 속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저력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꿈꾸었던 당당한 조국, 그리고 고려인 동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강한 대한민국.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자부심을 깨우는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뜨거운 형제애가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고 감동적이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저는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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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